챔피언스리그 3연승, 리그에서의 단 한 번의 패배, 총 12경기 11승. 무승부라도 한번 해봄직한데 11승 1패라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쿼드를 부여받더라도 단기간에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아르네 슬롯은 어떻게 하면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첼시전보다도 타이트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도 1대0 승리,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거둔 리버풀은 대체 어떠한 방식을 택했으며 제가 왜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를 높게 평가하는지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차이. 라이프치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는 팀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 로제의 지휘 아래 공격적인 압박 부분에서 최상위 레벨에 있다 평가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레벨인지 가늠이 오지 않을 수 있어 간단히 배경 지식을 말하자면 마르코 로제는 선수 시절 마인츠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롭의 주장으로 활동했으며 은퇴하고 나서 토마스 투헬의 수석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후 잘츠부르크로 이동하여 강한 압박을 베이스로 오스트리아 리그에서의 성공을 일궈내며 분데스리가로 오게 된 것이죠. 선수 시절, 코치로 활동하는 시절 모두 압박에 일가견이 있었던 위르겐 클롭, 토마스 투헬의 영향을 받아 로제 감독이 지휘하는 팀은 높은 확률로 PPDA에서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잘츠부르크 시절에는 평균 PPDA 값이 6.6에 달했으며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PPDA를 보더라도 9.85로 전체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PPDA가 리그마다 상대적인 압박 강도가 다르기도 하고 시즌별로 선수 구성이라든가 분데스리가 자체적인 압박 강도가 워낙 높아 수치로 평가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적으로만 이해하기보단 마르코 로제 감독은 볼을 소유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압박을 최우선시하는구나, 이 점을 생각하고 경기를 되돌아보시면 좋습니다. 리버풀이 소보슬라이를 영입하게 된 배경 또한 압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잘츠부르크에서 제시 마치, 마르코 로제 감독의 전술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어서 라이프치히에서도 또다시 마르코 로제 감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클롭, 로제 두 감독의 전술적인 베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소보슬라이가 리버풀에서도 곧장 적응하기 편할 것이라 여겨진 것이죠. 이제 경기로 넘어가 봅시다. 라인업부터 보시면 리버풀은 4-3-3을 꺼내들었습니다. 라인업에 큰 변동은 없지만 박포와 치미카스를 다시 한번 꺼내들며 좌측에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는 아스날전을 향한 로테이션의 의미도 있겠죠. 라이프치히는 4-4-2, 로제 감독의 시그니처 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아몬드 4-4-2, 4-2-2-2라고도 불리죠. 사실 저는 첼시와의 경기보다 라이프치히, 아스날과의 2연전을 통해 아르네 슬롯이 실질적인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 이는 강력한 압박에 대한 대처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최근 실리적인, 실용적인 선택을 통해 승리를 증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아르네 슬롯은 빌드업을 통한 공격 작업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중앙 빌드업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보니 상대의 강한 압박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 철저한 맨투맨 수비로 리버풀을 괴롭힌 볼로냐보다도 한 단계 높은 팀이 라이프치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필드에서 볼로냐에게 고전했던 것을 감안하면 독일 원정에서 라이프치히 상대로 압박을 안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 향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게 되는 아스날, 맨시티를 상대로도 엄청나게 고전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버풀은 상당히 유연하게 패스기를 만들어내며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부분을 하나 고르자면 전반 42분 35초 우측 코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의 압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터치라인 근처에 볼이 전달되고 리버풀로서는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볼을 풀어내는지 그 여부가 중요했죠. 소보슬라이가 코나테의 패스를 받고 측면에 있는 아놀드에게 전달합니다. 라이프치히 선수들은 각자 마크맨에게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리버풀은 두 명의 미드필더 소보슬라이와 그라벤베르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놀드가 볼을 받고 우측으로 몸을 열었을 때 본래 마크맨인 10번 시몬스가 아놀드를 향해 압박합니다. 소보슬라이는 8번 아이다라가 마크를 붙고 코나테와 그라벤베르는 포워드 세슈코와 오펜다가 붙어 있습니다. 아놀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패스길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골키퍼를 향한 백패스, 두 번째는 코나테, 그라벤베르로 향하는 대각 패스. 하지만 세슈코의 포지셔닝과 오펜다의 견제를 감안하면 해당 패스길은 확률적으로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죠. 여기서 아놀드는 의도가 다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골키퍼를 향해 아예 몸을 틀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세슈코 입장에서는 코나테에게서 벗어나 켈러를 향하는 패스각을 좁혀줘야 해서 당연히 마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명 디스가이스 패스, 페이크 패스라고도 불리고 직역하면 위장 패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패스를 주는 것처럼 몸동작을 가져가며 상대의 시선이 패스를 받는 사람에게 향했을 때 이를 역이용, 오히려 그 사이 공간을 관통시키는 패스를 말합니다. 디스가이스 패스의 정점에 있는 선수는 부스케츠, 과르디올라도 이러한 패스를 잘 섞었으면서 유명했던 선수였지만
급이었지만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훈련받은 부스케츠는 해당 파트에서 초월한 급이었죠. 아무튼 첫 번째로 골키퍼 켈러를 향해 몸을 틀어놓고, 두 번째 코나테의 마크맨인 세슈코가 켈러를 향해 움직였을 때, 세 번째 마크맨이 벗겨진 코나테를 향한 디스가이스 패스. 이렇게 되면 코나테를 향한 마크맨이 바뀌기 때문에 그라벤베르에게 붙어있던 오펜다가 반응하며 붙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 선수를 향한 마크맨을 혼동, 교환시켜주게 되면 또 다른 프리맨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볼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코나테를 향해 오펜다가 붙는 상황에서 다시 아놀드에게 리턴 패스. 처음 아놀드가 볼을 잡았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좌측은 처음 볼을 잡았을 때, 우측은 현재의 상황. 시몬스, 세슈코, 오펜다의 현 포지셔닝에 집중해보시면 아놀드와 코나테가 다시 리턴 패스 한번 했을 뿐인데, 세슈코는 리버풀의 페널티 에어리어로 깊게 들어가며 자신의 마크맨인 코나테와 멀어져 있고, 오펜다는 중앙에서 그라벤베르를 마크하다가 측면까지 내려와서 코나테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아놀드의 패스 선택지가 다양해집니다. 두 번째로 중앙의 그라벤베르는 마크맨이 없어집니다. 아놀드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며 오펜다가 붙는다. 그라벤베르는 완전한 프리맨이 되고, 라이프치히의 6번 미드필더는 메갈리스터를 마크하다가 그라벤베르를 마크하기 위해 전진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리버풀 진영으로 끌어당기면서 마크맨 혼동, 공간을 창출할 수 있죠. 그라벤베르가 뒤쪽으로 턴을 돌고 반다이크를 바라보며 우측에서 좌측으로 안정적인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반다이크는 곧바로 치미카스에게 연결, 좌측에서 손쉽게 하프라인을 건너갈 수 있게 되죠. 이후 볼이 전개되면 소보슬라의 키패스, 각포의 마무리 슈팅까지 우리 팀 진영인 디펜스 서드에서부터 상대의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 슈팅, 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벽한 빌드업을 통한 공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라이프치히 선수들의 압박은 1차적으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상대방을 터치라인에 밀어넣고 전진할 수 있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며 골키퍼로 다시 백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베이스는 잘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후 아놀드의 이 패스, 보다 전문적으로는 디스가이스 패스, 이 하나로 하여금 세슈코에서 코나테로 향하는 압박도 벗겨내고 오펜다에서 그라벤베르로 향하는 압박도 벗겨내어 결과적으로 슬롯이 원하는 미드필더를 통한 볼 전진이 가능하게끔 공간을 창출한 것입니다. 이제 득점이 나온 과정에서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려 리버풀이 라이프치히가 원하던 압박을 통해 선취골을 만들어낸 경기였죠. 압박을 풀어내던 과정도 슬롯이 선호하는 팀플레이가 엿보였지만 이번 득점도 팀플레이가 느껴지는 훌륭한 득점이었습니다. 리버풀은 4-1-4-1 수비 포메이션을 보였습니다. 평상시처럼 4-2-4가 아닌 4-1-4-1을 꺼내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몬스를 중앙으로 좁혀 좌측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하려는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치히의 포메이션을 보시면 라이트백이 센터백 포지션을 맡아 변형 백스리를 구성합니다. 6번 미드필더 2명 더블 피봇을 구성하고 10번 시몬스는 중앙에 위치, 나머지 세슈코, 오펜다도 중앙, 오른쪽엔 라이트 윙어가 있습니다. 뭔가 한 포지션이 빠졌죠. 레프트 윙어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레프트백이 대체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측에서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죠. 정확히 경기 장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라이트백이 한 칸 위에서 볼을 받고 6번 베르미렌이 해당 위치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제 감독은 의도적으로 우측에서 볼을 소유하며 리버풀 선수들의 마크맨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앞서 말한 레프트백과 10번 시몬스를 통한 좌측에서의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지금과 같이 6번 베르미렌이 볼을 소유하게 된다면 메갈리스터가 자신의 마크맨인 베르미렌을 따라가게 됩니다. 소보슬라이는 8번 아이다라를 따라가며 중심이 오른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베르미렌이 왼쪽 센터백 루케바에게 패스를 줍니다. 현 상황에서 마크맨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소보슬라이가 8번 아이다라가 아니라 센터백 루케바를 향해 가고 살라는 이에 맞춰 10번 시몬스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으로 좁혀있죠. 이렇게 되면 좌측면에서 고정으로 윙어 포지션을 수행하는 레프트백을 견제할 수 있는 선수는 라이트백 아놀드가 유일합니다. 즉 라이트백과 레프트백, 풀백 간의 매치업이 측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윙어인 살라가 상대방의 레프트백을 마크해야 하는데 아놀드가 레프트백을 마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본래 아놀드가 마크해야 하는 10번 시몬스의 발이 풀리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측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소보슬라이가 센터백을 압박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살라도 중앙을 관통할 수 있는 패스기를 차단하며 시몬스를 견제하느라 당연히 레프트백 쪽 공간으로 붙질 못합니다. 루케바가 이처럼 레프트백에게 볼을 전달하게 되면 라이트백 아놀드가 상대의 레프트백에게 붙게 되면서 센터백과 라이트백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본래 마크해야 하는 시몬스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6번 그라벤베르와 코나테가 영향을 받습니다. 코나테는 10번 시몬스의 돌파를 견제하기 위해 사이드로 붙게 되고 그라벤베르 또한 시몬스에 대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왼쪽의 시야가 갇히게 되어 중앙에 있는 두 명의 공격수 세슈코와 오펜다의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로제 감독은 지금과 같이 레프트백의 돌파를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우측에서의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만들어서 첫 번째로 10번 시몬스의 발을 풀어주며 압박 없는 공격 작업을 유도하고 두 번째 두 명의 포워드 세슈코와 오펜다가 센터백 시야 뒤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놀드
아놀드에서 시몬스로 향하는 압박을 아놀드에서 헬릭스, 레프트백으로 바꾸며 시몬스의 발을 풀어내고 프리맨인 시몬스를 활용하여 두 명의 공격수가 센터백의 시야 뒤에서 움직이게 한다. 지금의 대각선이 가장 수비적으로 위험한 구조입니다. 라이트백의 시선은 레프트백에게 꽂혀 뒤로 움직이는 선수를 견제할 수 없고 센터백은 사선으로 움직이며 10번 시몬스를 견제해야 하며 6번 그라벤베르와 코나테의 시야 뒤에서 대각으로 파고드는 세슈코, 오펜다 모두를 마크할 수 없게 됩니다. 레프트백도 지금은 시몬스를 향해 측면으로 전달하는 게 아닌 오른발 반대발로 대각선을 관통시키기 위한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아서 코나테에게 끊기게 되었죠. 이게 만약 정확하게 움직여준다면 코나테를 뛰어넘어 오펜다가 1차적으로 볼을 받아 반다이크를 당긴 뒤에 지금과 같이 압박에서 풀려나는 세슈코에게 찬스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로제 감독이 의도하는 게임 플랜은 첫 번째로 시몬스를 중앙에서 활용하여 수적 동일, 우세 상황을 유도했으며 두 번째 좌측에서의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 마크맨이 바뀌는 시몬스를 활용하고 오펜다, 세슈코를 통한 공격 마무리, 좌측에서의 공격 작업에 집중하며 시몬스가 자신을 미끼로 활용하여 창출하는 공간 혹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언가 창출할 수 있었겠죠. 조금 더 데이터로 보시면 실제 공격 방향 또한 좌측에 완전히 쏠려 있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득점 상황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봅시다. 라이프치히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라 혹은 소보슬라이가 웬만한 상황에서 왼쪽 센터백 루케바를 향해 압박을 하면 안 됩니다. 압박하는 순간 시몬스, 헬릭스, 좌측에서의 마크맨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서 소보슬라이나 살라가 죽도록 시몬스를 잡기 위해 스프린트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4-1-4-1을 꺼내들어 레프트백을 향한 마크맨이 강하게 붙지 못하더라도 센터백을 향한 압박 시작점을 대부분 9번 누네스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살라는 자리를 지키며 시몬스, 헬릭스 좌측으로 빠져나가는 루트만 차단하며 볼이 흘렀을 때 같이 수비에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훌륭한 압박 구조로 봅시다. 이처럼 9번 누네스가 센터백을 압박하며 상대의 패스 선택지를 좁히면서 시작합니다. 상대의 더블 피봇은 모두 마크맨이 있죠. 루케바는 왼발로 측면이 아닌 6번 베르미렌을 향해 줍니다. 6번 베르미렌은 다시 센터백에게 주며 우측으로 상대를 유도하려 하죠. 메갈리스터는 자신의 마크맨을 향해 갑니다. 바로 이 지점, 메갈리스터가 자신의 마크맨에서 더 깊숙이 센터백을 향해 갑니다. 누네스는 메갈리스터가 비운 마크맨 베르미렌을 향해 붙으며 유기적인 압박 로테이션이 돌아가죠. 6번 베르미렌을 향한 공간이 없으니 센터백은 라이트백으로 패스를 줍니다. 라이트백이 볼을 받는 상황에서도 각포가 자신의 마크맨을 향해 붙고 나머지 뒤에서도 훌륭한 대인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네스는 앞서 말한 대로 메갈리스터의 마크맨인 6번 미드필더를 향해 잘 붙어주었죠. 라이트백은 롱볼이 아닌 이상 패스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 없으니 골키퍼로 백패스, 리버풀의 훌륭한 압박 로테이션이 골키퍼를 향한 백패스를 이끌어냈죠. 골키퍼가 볼을 받자 메갈리스터가 압박, 라이프치히는 상대의 마크맨이 우측으로 모두 쏠려 있으니 좌측에서의 공간을 활용하려 합니다. 골키퍼도 곧장 왼쪽 센터백 루케바에게 패스. 제가 어지간하면 살라가 왼쪽 센터백 루케바에게 붙지 않는 편이 좋다 했지만 지금과 같이 깊은 공간까지 볼이 들어오게 된다면 롱볼 처리를 하더라도 뒤에서 아놀드, 코나테, 그라벤베르가 좌측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택이라 볼 수 있죠. 그라벤베르가 롱볼이 오는 자리에서 딱 서 있으면서 볼을 끊어냅니다. 상대의 수비 공간에서 하이 턴오버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후에는 우측에서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볼이 맞고 흐르며 메갈리스터에게 전달, 상대가 우측에서의 볼을 차단하기 위해 쏠려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겠죠. 치미카스가 메갈리스터의 패스를 받고 언더래핑 시도, 각포 치미카스 안으로 훌륭한 패스가 들어가며 슬롯이 높은 확률의 득점 루트로 좋아하는 언더래핑을 통한 크로스가 완벽히 이루어집니다. 이후 살라의 헤더, 누네스의 득점만 두고 칭찬할 경기가 아닙니다. 압박 로테이션이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볼을 영리하게 끊었고 공격 작업 또한 언더래핑을 활용한 팀플레이, 완벽한 과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결론, 이번 경기는 저에게 있어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슬롯 사단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대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공격 작업에서의 세밀함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라서 당장 높은 수준의 기회 창출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 득점 과정에서 나온 압박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선수들이 잘 이해하게끔 코치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클롭이 만들어둔 스쿼드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이를 활용하는 것 또한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추후 공격 작업에서의 세밀함도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